낡은 스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수증기가 좁은 세탁소 안을 가득 메웠다. 그 뿌연 안개 너머로 보이는 노인의 등은 굽어 있었고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누군가의 셔츠깃을 세우고 있었다. 왕년의 가왕 성필.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대 위의 조명이 아니라 찌든 때를 벗겨내기 위한 독한 세제 냄새와 손님들의 무심한 항의뿐이었다. 세탁소 구석, 낡은 천으로 덮인 채 먼지를 뒤집어 쓴 물건이 하나 있었다. 성필이 목숨처럼 아꼈던, 그러나 30년 전 조태준의 배신과 함께 줄이 끊겨버린 기타였다. 성필은 가끔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그 천을 살짝 들춰보곤 했다. 하지만 이내 죄책감이라도 느낀 듯 황급히 손을 뗐다. 그에게 음악은 이제 그리움이 아니라 살을 베는 칼날 같은 통증이었기 때문이다. 아버님, 또 다리미 켜두고 멍하니 계세요. 위험하게.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리미 전원을 껐다. 서윤은 성필의 며느리이자 이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방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그려낸 악보들이 쌓여 있었다. 명문대 작곡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조태준이 쳐놓은 블랙리스트라는 거미줄에 걸려 꿈을 거세당해야 했던 천재 작곡가. 그것이 서윤의 진짜 얼굴이었다. 서윤은 시아버지의 굽은 등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저 등은 한때 수만 명의 환호를 받아내던 당당한 거장의 뒷모습이었다. 조태준이라는 악마가 아버님의 곡을 훔치고 표절이라는 누명을 씌워 무대 밖으로 내쫓지만 않았어도 성필은 지금쯤 전설로 대접받고 있었을 것이다. 서윤아, 나 괜찮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그랬어. 성필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둘러 옷걸이를 정리했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전 그날 이후로 변해버렸다. 분노와 억울함을 토해내지 못해 가슴에 쌓아둔 탓에 맑았던 고음은 사라지고 거친 금속성 소리만 남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화라고 불렀지만 서윤은 그것이 한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윤은 말없이 식탁 위에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 한 잔을 놓았다. 박하 향기 따위는 필요 없었다. 아버님의 인생처럼 쓰고 지나며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강렬한 각성이 필요했다. 아버님, 조태준이 어제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아버님의 곡을 자기 것인 양 떠들면서 이번에 또 대규모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레전드를 찾겠다면서요. 성필의 손이 멈칫했다. 셔츠를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구김이 생겼다.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다. 남의 것을 제 것처럼 포장하는 데는 천재적인 놈이지. 내가 당한 건 내 업보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죄지. 아니요, 아버님. 그건 죄가 아니에요. 빼앗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뺏은 놈이 나쁜 거죠. 그리고 아버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의 목소리 제가 다시 찾아드릴 수 있어요. 서윤의 단호한 말투에 성필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다. 서윤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악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그 위에는 서윤이 수천 번 고쳐 쓰고 다듬은 음표들이 기괴할 정도로 정교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뭐냐? 아버님만을 위해 쓴 곡이에요. 조태준이 30년 동안 구축해온 그 가짜 음악 세계를 단숨에 해체해버릴 사형 집행서죠. 이 곡의 화성 진행을 보세요. 이건 조태준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아버님의 그 갈라진 목소리로만 완성할 수 있는 곡이에요. 성필은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집어들었다. 30년 동안 음악을 멀리해왔지만 거장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악보 속의 음표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명인 동시에 환희였고 처절한 복수의 서곡이었다. 너 이런 곡을 쓰고 있었던 게냐? 이 위험한 일을 왜? 저도 조태준에게 빚이 있거든요. 제 꿈을 짓밟고 저를 이 좁은 주방에 가두려 했던 그 사람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님, 저랑 같이 연극 하나 하시겠어요? 세탁소 주인 성필이 아니라 다시 가왕 성필로 돌아가는 연극 말이에요. 성필의 눈동자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작게 일렁였다. 좁은 세탁소 안 스팀 수증기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의 대화가 아니었다. 30년 전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두 예술가의 결탁이었다. 성필의 손가락이 악보의 낮은 음표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거칠게 일어난 손등의 굳은 살이 종이의 질감과 마찰하며 스윽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30년간 닫혀있던 무덤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서유는 숨을 죽인 채 시아버지의 반응을 살폈다. 세탁소 안의 공기는 다리미의 열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뜨거워지고 있었다. 서유나 음악은 진실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놈은 그 그릇을 깨트리고 파편으로 남의 목을 긋는 놈이야. 내가 이 곡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너는 그놈의 표적이 될 게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성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서유는 식탁 위에 놓인 에스프레소 잔을 만지작거렸다. 잔에서 올라오는 쓴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이미 표적이었는걸요. 조태준이 제 졸업작품을 가로채고 저를 업계에서 매장했을 때 저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지금 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저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아버님, 저를 다시 살려주실 분은 아버님밖에 없어요. 아버님이 다시 노래해 주셔야 제 곡도 비로소 영혼을 얻는 거예요. 서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을 모욕당한 천재의 오만하고도 처절한 자존심이었다. 성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탁소 구석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천을 걷어내자 30년의 세월을 견딘 검은색 깁슨 기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줄은 군데군데 끊어져 비틀려 있었고 바디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 성필은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안았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품에 안는 아비의 몸짓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줄을 튕겨보았다. 툭 투둑. 조율이 맞지 않는 불협화음이 좁은 세탁소 천장에 부딪혀 흩어졌다. 하지만 그 불쾌한 소음 속에서도 서유는 들을 수 있었다. 거장의 손끝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미세한 진동을. 줄을 갈아야겠구나. 그리고 내 목청도 좀 씻어내야겠어. 30년 묵은 가래를 뱉어내려면 아마 피 꽤나 쏟아야 할 게다. 성필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다. 그날 밤부터 세탁소의 셔터는 평소보다 일찍 내려갔다. 밤마다 골목길에는 정체불명의 금속성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성이 새어나왔다. 이웃들은 세탁소 노인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성필이 자신의 성대를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며 부러진 날개를 다시 맞추는 고통의 신음이라는 것을. 서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조태준이 지난 10년간 발표한 히트곡들의 파형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다. 서유는 수학자처럼 치밀하게 그 파형들을 분석했다. 조태준의 곡들은 화려했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그는 대중이 좋아하는 코드 진행을 교묘하게 비틀었으면서도 결정적인 클라이맥스에서는 항상 성필의 미발표 곡들에서 훔쳐온 멜로디 라인을 변주에 사용하고 있었다. 찾았다. 이 부분이야. 서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조태준이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다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레전드의 타이틀곡 샘플러를 듣던 중이었다. 그 곡의 브릿지 구간에는 성필이 가장 아꼈던 그러나 조태준이 표절이라고 몰아세워 폐기하게 만들었던 비운의 발라드의 화성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조태준은 성필이 죽을 때까지 침묵할 것이라 믿고 다시 한번 그의 유산을 도둑질하려 하고 있었다. 아버님, 조태준이 드디어 미끼를 던졌어요.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이라며 발표한 이 노래, 사실은 아버님이 30년 전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미완성 곡이에요. 서유는 성필에게 이어폰을 건넸다. 음악을 듣던 성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평생을 억눌러온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오기 직전의 전조 현상 같았다. 그는 이어폰을 거칠게 빼던졌다. 이 파렴치한 놈. 감히 그 곡을 내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며 썼던 그 곡을. 성필의 목소리가 터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쇳소리가 섞이지 않은 웅장하고도 날카로운 진성이 세탁소의 유리창을 흔들었다. 서유는 확신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아버님, 이제 그놈이 판 무대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차례예요.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놈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음악으로 그놈의 목을 칠 거예요. 서유는 더 이상 앞치마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세탁소 며느리가 아닌 베일에 쌓인 천재 프로듀서 K로 변신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태준의 기획사 태준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지원자 이름 강성필. 지원 분야 보컬. 서유는 성필의 경력을 적는 대신 단 한 문장을 남겼다.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진실을 노래하러 왔습니다. 신청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반응이 왔다. 조태준의 측근이자 연예계의 하이에나로 불리는 최 실장이 세탁소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고급 세단을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구두에 흙이 묻을까 까치발을 들며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 가왕님 아니십니까? 30년 만에 세탁소 문 닫고 가수로 복귀하시겠다고요? 우리 대표님이 소식 듣고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으셨는지 모릅니다. 최 실장은 비아냥거리며 세탁소 내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낡은 기계들과 먼지 쌓인 옷들이 그저 쓰레기 더미처럼 보일 뿐이었다. 성필은 묵묵히 손님의 바지를 다리고 있었다. 최 실장이 성필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다. 어르신, 노망도 정도껏 하셔야지. 요즘 애들이 어르신 같은 퇴물 노래를 듣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계세요. 괜히 나와서 망신당하고 조 대표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시고. 아, 조 대표님이 전해달라더군요. 옛날 정 생각해서 요양원 비용 정도는 챙겨줄 용의가 있다고. 성필은 다리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의 유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안광이었다. 최 실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조태준에게 전해라. 내가 이번 무대에서 부를 노래는 그놈이 30년 전 내게서 뺏어간 그 곡의 진짜 결말이라고. 최 실장의 안색이 변했다. 30년 전의 사건은 조태준의 커리어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씩씩거렸다. 뭐야? 결말? 이 영감이 진짜 노망이 났나 좋습니다. 나오시라고 하세요. 대신 무대 위에서 비참하게 짓밟혀도 우린 책임 못 집니다. 아시겠어요? 최 실장이 도망치듯 세탁소를 빠져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유는 문 뒤에서 악보 뭉치를 쥐고 나타났다. 아버님, 이제 조태준이 불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는 아버님이 복귀하는 것보다 아버님이 무엇을 노래할지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공포가 그를 무리하게 만들 거고 그 틈이 우리의 기회가 될 거예요. 서유는 성필을 위해 특수 제작한 인이어와 마이크를 건넸다.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었다. 서윤이 직접 공학자들을 수소문해 성필의 현재 목소리 대역을 가장 선명하게 증폭시키면서도 특유의 거친 질감을 예술적으로 살려내도록 튜닝한 장비였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습이에요. 아버님의 목청에 박힌 그 녹슨 못들을 제가 하나하나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진실을 채워 넣을 거예요. 성필은 며느리가 건넨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등에 핏대가 섰다. 30년 전 무대 뒤에서 조태준에게 배신당하고 마이크를 뺏겼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래 서윤아. 이제 정말 시작해보자. 가짜가 진짜를 심판하는 이 미친 세상을 내 노래로 뒤집어 버리자. 그날 밤 세탁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낡은 스피커에서는 서윤이 편곡한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흘러나왔고 그 위로 성필의 포효 같은 목소리가 겹쳐졌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연습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한 거룩한 의식이었다. 최 실장이 떠난 자리에는 불쾌한 가솔린 냄새와 오만한 권력의 잔향만이 남았다. 서윤은 세탁소 바닥에 떨어진 최 실장의 명함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짓눌렀다. 종이가 찢어지며 바닥에 먼지와 뒤섞이는 모습이 마치 조태준의 미래 같았다. 아버님, 이제 조태준은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놈은 자기가 훔친 물건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걸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성필은 대답 대신 낡은 깁슨 기타의 줄을 하나씩 갈기 시작했다.
새 기타 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띵, 띵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깼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경보음 같았다. 성필의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다리미 스팀에 절어있던 노인의 눈은 사라지고 무대 위에 정적을 호령하던 포식자의 안광이 돌아와 있었다. 다음 날 서유는 성필을 데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준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향했다. 유리와 철강으로 뒤덮인 거대한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수많은 젊은 지망생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줄을 서 있는 가운데 낡은 기타 케이스를 맨 노인과 수수한 차림의 며느리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저 할아버지 뭐야? 청소부인가? 가면 쓴 영상 속 그 사람 아니야? 설마 진짜 나온 거야? 주변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성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유는 시아버지의 팔짱을 꽉 끼며 속삭였다. 아버님, 저들의 비웃음이 나중에 경악으로 바뀔 때를 상상하세요. 저들은 지금 거인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에요. 대기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태준이 기획한 더 레전드는 이미 전국적인 화제였고 심사위원진은 조태준을 포함해 현재 가요계를 주무르는 실력파 프로듀서와 아이돌 출신 가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심 현장의 문이 열리고 성필의 이름이 불렸다. 참가번호 104번 강성필 씨, 입장해 주세요. 서유는 문 앞에서 성필의 옷깃을 단정하게 정리해 주었다. 아버님, 제가 드린 그 이니어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설계한 그 화성이 아버님의 목소리를 가장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줄 거예요. 성필이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어두운 조명 아래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조태준의 실루엣이 보였다. 조태준은 거만하게 의자에 기대어 서류를 넘기다 성필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펜을 멈췄다. 3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로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강성필 씨, 오랜만이군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겁니까? 여긴 세탁물 맡기는 곳이 아닌데. 조태준의 첫마디는 독설이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조태준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도 안 나오신다면서요. 그냥 돌아가시죠. 옛 정을 봐서 이쯤에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대중 앞에서 추하게 무너지시는 꼴 저도 보기 괴롭거든요. 성필은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기타를 메고 마이크를 조정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몸에 밴 거장의 품격이 서려 있었다. 태준아, 30년 동안 남의 노래로 배불리 먹었으면 이제 체할 때도 됐지 않니?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내가 잊고 있던 음악적 빚을 청산하러 온 거다. 조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기 위해 탁자를 소리나게 쳤다. 좋습니다. 어디 그 대단한 빚잔치 한번 시작해 보시죠. 반주 주세요. 하지만 반주는 나오지 않았다. 성필이 손을 들어 제지했기 때문이다. 반주는 필요 없다. 내 며느리가 나만을 위해 만든 곡이거든. 성필이 기타줄을 튕겼다. 무거운 저음의 리프가 시작되자마자 대기실과 심사위원석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것은 요즘 유행하는 가벼운 비트가 아니었다. 땅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긁어올리는 듯한 처절하면서도 웅장한 블루스 록의 선율이었다. 성필이 입을 열었다. 허공을 가르는 침묵의 파편들.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조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갈라지고 쇳소리가 섞였다고 생각했던 성필의 목소리는 서윤의 정교한 이퀄라이징과 성필의 피나는 연습이 더해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친 다이아몬드 같은 질감으로 변해 있었다. 특히 서윤이 배치한 독특한 전조 구간이 시작되자 음악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화성 진행 뭐야? 어떻게 이런 연결이 가능하지? 이건 천재적인데? 노인의 감성이 아니야. 지독하게 현대적이면서도 근원적이야. 조태준은 손바닥에 땀이 났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곡의 뼈대는 본인이 과거에 훔쳤던 성필의 미발표 곡이었지만 그 위에 덮인 살과 근육은 본인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고차원의 음악적 설계라는 것을. 서윤이 설계한 음악은 조태준의 얕은 지식을 조롱하듯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성필의 노래가 절정에 달하며 포효하듯 고음을 내뱉자 예심장은 전율에 휩싸였다. 노래가 끝나고도 한동안 정적이 감돌았다. 성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태준아, 이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곡의 진짜 주인이다. 조태준은 차마 합격이라는 말을 내뱉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심사위원들이 먼저 흥분하며 버튼을 눌렀다. 이건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니, 합격 정도가 아니라 이번 시즌의 주인공이에요. 성필은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서윤이 성필을 꽉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복수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다. 예심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30년 전 실종됐던 가왕의 귀환과 그가 선보인 압도적인 음악성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그를 복수의 화신옥은 잊혀진 거신이라 부르며 열광했다. 서윤은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음악으로만 말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긴 채 그녀는 성필을 데리고 비밀스러운 작업실로 자취를 감췄다. 이제 다음 단계는 본선 무대였다. 본선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시청자 투표가 반영되는 잔인한 서바이벌이었다. 조태준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는 최 실장을 불러 독서를 퍼부었다. 그 며느리라는 년 조사했어? 그년이 쓴 곡이 심상치 않아. 그건 단순한 작곡 실력이 아니야. 내 음악적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 최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그 며느리 김서윤 알고 보니 5년 전 대표님이 표절 사건으로 매장했던 그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자취를 감췄던 그 여자예요. 조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김서윤, 아, 그 독종 같은 년? 그때 숨통을 확실히 끊어놨어야 했는데. 그럼 이번에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기회군. 조태준은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본선 무대의 미션을 자기 복제로 정했다. 참가자들이 과거의 명곡을 리메이크해야 하는 미션이었다. 그는 성필에게 자신이 과거에 성필에게서 뺏어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던 히트곡 낙엽의 유언을 리메이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자신의 곡을 뺏어간 원수의 이름으로 발표된 노래를 다시 본인의 목소리로 불러야 하는 치욕적인 미션이었다. 아버님, 조태준이 노리는 건 아버님의 멘탈을 흔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노래를 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하려는 거죠. 서윤은 차갑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다음 수가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라요. 아버님이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 노래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대중의 본능이 대답할 거라는 거리요. 저는 이 곡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릴 거예요. 조태준이 덧칠해 놓은 그 천박한 팝 사운드를 걷어내고 아버님이 처음에 쓰셨던 그 처절한 영혼의 소리로요. 서윤은 밤을 새워 편곡에 매달렸다. 그녀는 악보 위에 음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태준의 목을 겨눈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곡의 후반부에 성필만이 낼 수 있는 특수한 발성법을 삽입했다. 그것은 30년 전 조태준이 끝내 배우지 못해 포기했던 성필 가문의 비전과도 같은 창법이었다. 본선 무대 당일 성필은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무대에 섰다. 객석에는 조태준의 지시에 따라 동원된 야유부대들이 섞여 있었지만 성필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심사위원석에 앉은 조태준을 향해 짧게 말했다. 조 대표, 오늘 이 노래를 듣고 나면 당신이 잠든 침대 밑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릴지 궁금하군. 반주가 시작되었다. 조태준이 화려하게 편곡했던 원곡과는 전혀 다른 쓸쓸하면서도 압도적인 첼로 선율이 무대를 채웠다. 성필이 입을 열자 현장은 일순간 진공 상태가 된 듯 고요해졌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30년간 억눌린 영혼의 통곡이었다. 성필의 목소리는 이제 노래가 아니라 거대한 파도가 되어 무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첼로의 무거운 선율 위로 얹어지는 그의 발성은 30년의 세월을 견딘 고목의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배어나오는 감정은 갓 채취한 꿀처럼 진하고 끈적였다. 조태준은 심사위원석 가죽 시트를 손톱으로 긁어대며 몸을 떨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지금 성필이 부르는 이 노래가 자신이 30년간 본인의 마스터피스라 자부하며 명성을 쌓아 올린 낙엽의 유언의 진짜 주인임을 온 세상이 알아채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였다. 곡의 절정인 브릿지 구간으로 넘어가기 직전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반주 소리에 기묘한 노이즈가 섞이기 시작했다. 방송 사고인가 싶어 부조정실 스태프들이 당황해 움직이던 그 순간 그 노이즈는 이내 명확한 사람의 목소리로 변했다. 형, 미안한데 이 곡은 내가 가져가야겠어. 형은 이제 목도 같고 대중도 형 같은 스타일 지겨워해. 이건 내가 세상의 빛을 보게 해줄게. 형은 그냥 죽은 듯이 살아. 30년 전 조태준이 성필의 곡을 뺏으며 내뱉었던 비열한 음성이 서윤의 정교한 오디오 믹싱 작업을 통해 노래의 베이스 라인 뒤편에 유령처럼 깔려 흘러나왔다. 대중은 그것이 노래의 실험적인 연출인지 아니면 감춰진 진실의 조각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조태준만은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서윤은 무대 뒤 콘솔 박스 옆에서 차갑게 식은 블랙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를 가득 채운 주파수 파형을 쫓고 있었다. 30년 전 아버님이 남기셨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 복원. 본에서 추출한 그 음성은 성필의 포효하는 고음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조태준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형식을 빌린 사형 집행이었다. 노래가 끝났다. 현장은 기립박수조차 터져나오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정막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예술이 주는 전율을 넘어 무대 위에서 벌어진 거대한 심판의 기운에 압도당해 있었다. 성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태준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성공에 대한 환희 대신 가짜에게 빼앗겼던 지난 30년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 맺혀 있었다. 조 대표, 내 노래 어땠나? 자네가 만든 그 화려한 껍데기보다 내가 남긴 이 비린내. 나는 진심이 좀 더 들을 만하지 않은가? 조태준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그는 억지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퍼포먼스가 과하군요, 강성필 씨. 음악에 불필요한 노이즈를 섞어 감성팔이를 하다니. 이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실격이에요. 당장 무대에서 내려보내. 조태준의 고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객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실시간 댓글창은 조태준의 당황한 기색과 의문의 음성에 대한 추측으로 폭발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헤드셋을 벗었다. 이제 1단계가 끝났다. 조태준은 스스로 무덤을 팠고 대중은 의구심이라는 씨앗을 품었다. 예심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강성필 신드롬에 빠져들었다. 30년 전 실종됐던 가왕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를 넘어 기득권의 부패와 예술적 가로채기에 신음하던 대중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반면 조태준의 태준 엔터테인먼트는 사면 초가에 몰렸다. 그가 히트시켰던 수많은 곡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조태준은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안에서 술병을 집어 던지며 광기를 부렸다. 그년이야, 그 김서윤. 그년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그는 최 실장을 불러 낮게 은조렸다. 최 실장,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저 둘을 막을 수 없어. 이제는 연예계 방식이 아니라 진짜 방식으로 가야겠어. 김서윤, 그년의 아킬레스건을 찾아. 그리고 강성필. 그 영감탱이 다음 무대에 아예 서지 못하게 만들어. 사고든 뭐든 상관없어. 죽지만 않게 해. 무대 위에서 노래만 못 부르게 만들란 말이야. 조태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음악가도 비즈니스맨도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추악한 괴물에 불과했다. 그 같은 시각 서윤은 성필을 데리고 교회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비밀 연습실로 향했다. 이제 남은 것은 파이널 무대였다. 조태준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 방해할 것이 뻔했기에 두 사람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다. 아버님, 이제 조태준은 이성을 잃었어요.
아마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의 목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게요. 서유는 성필을 위해 마지막 곡의 악보를 건넸다. 곡 제목은 무음의 절창. 이 곡은 성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구간에서도 대중의 머릿속에 멜로디가 울려 퍼지도록 설계된 심리 음향학적 트릭이 숨겨진 곡이었다. 서유는 조태준이 성필의 마이크를 끄거나 음향을 조작할 것을 대비해 마이크 없이도 현장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전달하는 특수 창법을 성필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연습실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차량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최 실장이 보낸 사냥개들이었다. 서유는 창밖의 차량들을 응시하며 낡은 조율기를 손에 쥐었다. 아버님, 이번 무대는 노래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기면 음악이 살고 우리가 지면 진실은 다시 30년간 묻히게 될 거예요. 성필은 묵묵히 기타줄을 튕겼다. 그의 손가락 끝은 이미 피가 배어나와 굳은 살 위에 다시 딱지가 앉아 있었다. 서윤아, 나는 이미 3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다. 내가 나를 다시 살려냈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꿈을 지켜주마. 조태준 그놈이 내 목을 긋는다고 해도 내 영혼의 소리까지 막지는 못할 거다. 성필의 목소리에는 비장미가 넘쳤다. 서유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체온이 차가운 연습실 공기를 뚫고 하나로 이어졌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을 넘어선 세상을 향한 예술적 투쟁의 맹세였다. 그날 밤 연습실의 문이 거칠게 흔들렸다. 조태준이 보낸 괴한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친 것이다. 서유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손에 쥐었다. 성필은 기타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거라. 너희 주인이 보낸 사냥개들이라면 내 노래를 듣기엔 귀가 너무 더럽구나. 성필이 괴한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포효했다. 마이크도 없었지만 그의 육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음압이 좁은 연습실을 가득 메웠다. 괴한들은 일순간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억눌린 거대한 파도가 둑을 무너뜨리고 쏟아지는 소리였다. 서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미리 설치해둔 고성능 카메라로 괴한들의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렸다. 긴급 생중계 가왕 강성필 습격 현장. 조태준의 마지막 악수가 오히려 그를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넣는 순간이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괴한들의 폭력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조태준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살인 미수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괴한들이 물러간 연습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악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실시간 스트리밍 창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조태준의 이름은 이미 살인교사와 폭력이라는 단어와 섞여 진흙탕 속을 굴러다녔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이 머문 곳은 화면이 아닌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은 성필의 모습이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윤이 달려가 성필을 부축했다. 성필은 대답 대신 격렬한 기침을 쏟아냈다.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배어나왔다. 아까 괴한들을 위압하기 위해 마이크 없이 내질렀던 포효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의 성대를 찢어놓은 것이었다. 목이 타는 것 같구나, 서윤아. 성필의 목소리는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렸다.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파이널 무대는 바로 내일이었다. 조태준을 음악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준비한 그 무음의 절창도 결국 성필의 성대가 버텨주어야 완성될 수 있는 설계였다. 서유는 급히 구급 상자를 찾아 지혈제와 약물을 챙겼지만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공포는 막을 수 없었다. 아버님, 내일 무대는 포기해요. 조태준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굳이 목숨까지 걸 필요 없어요. 성필은 피가 묻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가짜로 살아온 원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비로소 진짜 음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예술가의 광기였다. 아니, 서윤아. 사회적인 매장은 금방 잊힌다. 권력은 다시 돈으로 세탁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음악으로 새겨진 낙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내일 그놈의 앞마당에서 그놈의 가짜 음악을 내 찢어진 목소리로 완전히 박살내야 해. 그래야 내 꿈도 내 인생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성필은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기타를 잡았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연습실 안에서 녹아쓰는 소리 없는 악보를 읽으며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시아버지는 지금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불태워 가장 화려한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서유는 밤새 성필의 목 상태를 체크하며 특수 제조한 도라지 청과 약재를 먹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제는 조태준의 파멸을 넘어 성필의 생존을 위한 음악적 보정이 필요했다. 그녀는 성필의 찢어진 성대가 내는 불규칙한 주파수를 역으로 이용해 그것이 마치 천상의 악기에서 나오는 배음처럼 들리게 하는 디지털 필터를 실시간 방송 시스템에 심어놓기 위한 마지막 코딩을 시작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태준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팬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어젯밤의 습격 사건으로 조태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조태준은 거대 로펌의 비호를 받으며 방송이 끝난 후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뻔뻔한 태도로 심사위원석을 지키고 있었다. 방송국 대기실, 성필은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서유는 성필의 목에 특수한 진동 센서를 부착했다. 성대가 떨리지 않아도 구강의 움직임과 미세한 근육의 파동을 읽어 소리로 변환해주는 서윤이 밤새 개조한 장치였다. 아버님, 무대 위에서는 소리를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노래하세요. 제 기계가 아버님의 영혼을 소리로 만들어낼 거예요.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성필은 말없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무대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 참가자 기적의 거장 강성필. 무대로 입장해 주십시오. 성필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성필의 목에는 흰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의 안색은 창백했다. 심사위원석의 조태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강성필 씨, 목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냥 기권하시죠? 억지로 소리 내다가는 평생 벙어리로 사셔야 할 텐데. 대중은 당신의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음악을 원합니다. 조태준의 도발에 객석에서 야유가 터졌지만 성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스탠드를 잡았다. 서유는 무대 뒤 콘솔에서 심호흡을 하며 엔터키를 눌렀다. 반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성필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쿵, 쿵, 쿵. 조태준은 비웃었다. 음향 사고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감성팔이입니까? 그 순간 성필이 입을 열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광판에는 성필의 입모양과 함께 그가 마음속으로 내뱉는 가사가 자막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관객들의 인이어와 현장 스피커에서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우주의 성운이 부서지는 듯한 신비로운 화음이 터져나왔다. 서윤이 설계한 무음의 절창이었다. 성필의 미세한 목소리 샘플을 수만 개의 레이어로 겹쳐 만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인 사운드. 그것은 성필의 찢어진 성대를 대신해온 공간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청중의 뇌로 직접 파고들었다. 조태준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멜로디, 이 화성, 이것은 본인이 평생을 훔치려 해도 훔칠 수 없었던 성필 음악의 본질이었다. 서유는 조태준이 30년간 도용했던 모든 곡의 핵심 모티브를 이 한 곡에 다 쏟아부어 조태준의 곡들이 얼마나 천박한 모방이었는지를 음악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성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전신이 떨리며 뿜어내는 에너지는 현장의 모든 사람을 울리고 있었다. 관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훔치며 기립했다. 그것은 음악을 넘어선 위대한 제의였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서유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조태준이 지난 30년간 성필에게 보냈던 협박 편지와
곡의 저작권을 강탈하기 위해 작성한 이면 계약서들이 실시간으로 증강현실 AR 기술을 통해 무대 위로 흩날리기 시작했다. 음악과 범죄의 증거가 하나로 어우러진 기괴하고도 웅장한 광경이었다. 조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무대 주변을 포위한 경찰들과 분노한 관객들에 막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건 조작이야. 음악이 아니라고. 조태준의 절규는 성필이 내뿜는 무음의 굉음에 묻혀버렸다. 성필은 마지막 소절을 마친 뒤 조태준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가짜 왕관을 쓰고 군림하던 찬탈자에게 내리는 최종 선고였다. 성필의 손끝이 조태준을 가리킨 채 멈춰섰다. 무음의 진동이 멈추자 현장은 무서울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조태준의 비명이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울려 퍼진 차가운 금소금이었다. 잠복해 있던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들이닥쳐 조태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살인 미수 및 증거인멸 그리고 30년에 걸친 저작권 편취 혐의였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조태준이야. 이 나라 대중음악의 왕이라고. 조태준의 발악은 허공을 갈랐다. 그는 질질 끌려 내려가면서도 무대 위의 성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성필은 더 이상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모든 기력을 소진한 노가수의 신체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기울어졌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다. 아버님! 아버님! 성필은 서윤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목에 감긴 붕대는 이미 붉은 피로 낭자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대 위 조명이 하나둘 꺼져가는 가운데 서윤은 성필을 껴안고 오열했다. 관객들은 그 처절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한 시대의 비극적인 종말이자 진실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가장 슬픈 대관식이었다. 조태준의 체포는 시작일 뿐이었다. 태준 엔터테인먼트가 쌓아올린 화려한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조태준의 권력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곡을 뺏겼던 작곡가들, 조태준의 성접대 요구에 꿈을 포기했던 연습생들, 그들의 목소리는 서윤이 쏘아올린 작은 불꽃을 만나 거대한 들불처럼 타올랐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조태준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성필의 무대는 정교하게 조작된 디지털 사기라고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그는 서윤이 사용한 음향 기기들을 문제 삼으며 그것이 음악이 아니라 기계적 소음일 뿐이라고 비하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여자는 음악적 지식도 없는 평범한 주부일 뿐입니다. 저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기술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며 제 의뢰인의 저작권은 합법적인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조태준 측 변호인의 변론이 끝날 무렵 서윤이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시아버지가 세탁소에서 입던 낡은 작업복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장과 자신이 밤새 정리한 수천 장의 악보 분석표가 들려 있었다. 음악이 기계적인 소음인지 영혼의 울림인지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님의 법전이 아닙니다. 여기 이 악보들을 보십시오. 서윤은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조태준이 발표한 곡들과 성필의 원곡을 겹쳐 띄웠다. 그녀는 수학자처럼 냉철하게 음계의 간격, 화성의 배치, 그리고 조태준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성필만의 변칙적 리듬을 분석해 나갔다. 조태준 대표님은 30년 동안 이 곡들을 훔쳤지만 단 한 번도 이 노래의 심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쓴 곡들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이 기묘한 주파수는 오직 아버님의 찢어진 성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슬픔의 파형입니다. 기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짓밟은 한 예술가의 인생이 만든 소리란 말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조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버님의 목소리를 뺏고 저를 주방에 가둘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음악은 종이에 적힌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슴에 새겨진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왕관은 이제 녹슨 고철에 불과합니다. 재판장은 서윤이 제시한 증거와 성필의 원고, 복원본을 근거로 조태준에게 징역 15년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저작권 수입의 몰수를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조태준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는 이제 그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어 돌아왔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윤은 의식을 회복한 성필의 곁을 지켰다. 성필은 이제 영영 목소리를 잃게 되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손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다. 고마워, 내 며느리. 이제야 노래가 끝났구나. 서윤은 성필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댔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음악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K로 복귀하며 학벌과 배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는 어린 인재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조태준이 법정 구치소로 끌려나가는 뒷모습은 그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겨진 수트 상의와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바닥을 끄는 구두 소리는 그가 쌓아올린 30년의 성벽이 얼마나 부실한 거짓 위에 세워졌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법정 밖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쳤지만 서윤은 그들을 피해 병원 후문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환호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은 시아버지의 안이었다. 중환자실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성필은 각종 의료기기에 몸을 맡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목소리를 잃고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서윤의 눈에 비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태준 엔터테인먼트의 폐쇄 소식과 함께 연예계는 대대적인 정화작용을 겪었다. 조태준의 그늘 아래서 기생하며 동료를 짓밟았던 이들은 줄줄이 퇴출당했고 그가 가로챘던 수천억 원의 저작권 수입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필을 포함한 원작자들에게 반환되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 거대한 자본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성필의 이름을 딴 성필음악재단을 설립했다. 학벌이 없어서 배경이 가난해서 혹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였다. 작가님, 아니 의원님, 이제는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출판사 편집장이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아와 물었다.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지수 아니 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그저 아버님의 노래를 대신 받아 적는 필사생일 뿐이니까요. 서윤은 성필의 곁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성필이 평생 꿈꿨으나 차마 완성하지 못했던 가사 없는 대규모 교향곡이었다. 목소리를 잃은 가왕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무언의 메시지. 서윤은 성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음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오선지 위로 옮겼다. 1년 뒤 서울예술의 전당. 평소라면 클래식 전공자들의 전유물이었을 이곳에 이색적인 공연이 열렸다. 공연 제목은 무언의 절창 성필의 마지막 선물.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도 댄서도 없었다. 오직 70인조 오케스트라와 그 중앙에 휠체어를 타고 앉은 성필, 그리고 지휘봉 대신 펜을 든 서윤이 서 있었다. 객석은 빈자리 없이 꽉 찼다. 조태준의 몰락 이후 대중은 진짜 음악의 가치를 갈구했고 오늘 그 갈증이 해소되는 날이었다. 성필은 이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지휘자의 눈빛처럼 예리하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윤이 신호를 보내자 첫 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성필이 세탁소에서 30년간 들었던 스팀 다리미의 소리, 낡은 라디오의 노이즈, 그리고 서윤이 주방에서 도마를 두드리던 소리들을 음악적으로 승화시킨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서곡이었다. 관객들은 처음 보는 형식의 음악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 안에 담긴 치열한 삶의 궤적에 동화되어 숨을 죽였다. 교향곡이 중반부로 넘어가자 대형 스크린에는 성필이 직접 쓴 짧은 문장들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뺏겼으나 나의 영혼은 단 한 번도 당신들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 음악은 점차 웅장해졌고 성필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오케스트라의 총주를 이끌어냈다. 그는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그가 지휘봉을 휘두를 때마다 악기들은 그의 찢어진 성대를 대신해 포효했다.
그것은 복수극의 마무리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대한 축복이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에서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대신 성필이 평생 간직해온 음악적 철학을 낭독했다. 음악은 권력을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의 눈물이고 억눌린 자의 외침이며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진실의 언어입니다.